안녕하세요. 비즈노 성공 캠프 운영자 황문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전략 캠프 4강 도움이 되셨습니까? 4강의 내용 기억하시죠? 네, 4강의 내용은 전략 분석하기인데 잠시 내용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내용, 먼저 전략 분석하기, 비즈니스 세계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 강자와 약자에 대한 정의, 네, 약자는 경합 무대에서 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2위 이하의 모든 기업들이 다 약자이고, 강자는 경합 무대에서 이기고 있는 1등 점유율, 시장 점유율 1등 하는 곳, 그 다음에 26.12% 이상이고 2위하고의 격차가 간단하게 2배 정도 시장 점유율 차이가 나는 곳이 강자입니다. 이런 강자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의 법칙을 강자와 약자의 싸움의 법칙은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강자의 전략은 동질화, 간접화, 복합화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비즈니스 약자의 전략은 차별화, 세분화, 집중화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례를 분석을 했었죠. 강자와 약자의 사례 분석, 강자는 약자의 차별화를 용납하지 않고 바로 흉내낸다. 즉 동질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오비 맥주와 하이트 맥주 사례를 하고 시간이 돼서 마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비 맥주와 하이트 맥주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비 맥주와 하이트 맥주의 사례인데, 오비는 동양 맥주의 브랜드고 하이트는 조선 맥주의 브랜드입니다. 동양 맥주의 오비와 조선 맥주의 하이트의 싸움에서 하이트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펴서 이겼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이트에 있는 그 온도 마케팅, 맑은 물 컨셉의 지하 150m 천연 안반수다 하는 것과 또 점자를 넣은 이런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전개를 해서 역전됐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똑같은 사례가 해외 사례에서도 있어요. 해외에서의 사례. 일본의 맥주회사 기린 맥주가 있고 아사히 맥주가 있고 삿포로 맥주가 있고 맥주회사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중에 기린 맥주가 아사히 맥주에게 역전당하는 그런 드라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기린 맥주라는 회사는 오랫동안 일본 맥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양 맥주 오비와 마찬가지 지위를 갖고 있었죠. 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아사히 맥주는 40년 이상을 기린 맥주의 아성에 눌려서 만년 2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만년 2위를 하고 있던 아사히 맥주가 어떤 식으로 1위 자리를 탈환했는지 그 점을 보고 강자의 전략과 약자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 맥주는 기존의 라거 공법의 맥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드라이 공법의 맥주를 시연해 봅니다. 그 브랜드가 슈퍼드라이예요. 아사히 슈퍼드라이. 네, 이런 식으로 당시에 뉴욕 증권시장에서 일본인으로서는 하루에 5억 달러 정도를 주무르는 증권가의 대부가 있었어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하여 오타케 시니치라는 사람인데, 이 오타케 시니치가 일본 셀러리맨들의 그 우상이죠. 성공한 사례 영웅이죠. 네, 이 오타케 시니치라는 사람을 광고 모델로 등장시켜서 아사히 맥주는 슈퍼드라이를 알립니다. 드라이 공법의 맥주가 새로 나왔을 때 당시에는 라거 공법의 맥주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린 맥주는 라거 공법의 맥주가 잘 팔리고 있는데, 아사히 맥주가 40년 이상을 계속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했었지만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냥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번에 슈퍼드라이는 일본의 셀러리맨들의 신화 같은 존재, 영웅인 오타케 시니치라는 증권가의 아주 성공한 이 모델을 상대로 했고, 또 드라이 공법의 맥주 자체가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자극을 줘요. 목 넘길 때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라거 공법의 맥주는 고소한 맛이 난다고 치면 드라이 공법의 맥주는 톡톡 쏘는 그런 자극이 있어요. 자, 자극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독되기 쉽죠. 네, 일본의 맥주를 마시는 매니어들이 이 드라이 맥주를 한번 맛보고는 드라이 맥주에 빠져듭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네, 슈퍼 드라이가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기린 맥주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강자의 전략, 기본적인 게 뭐죠? 싸움의 질을 똑같이 하면 힘세고 등치 큰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유통망을 당시에 기린 맥주는 62%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62%의 점유율을 갖고 있던 곳이 똑같이 아사히 맥주와 똑같이 슈퍼 드라이면 슈퍼 드라이가 아니라 더 울트라 슈퍼 드라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출시를 했다 그러면 기린 맥주가 시장 점유율을 뺏기진 않았을 텐데, 점유율이 높고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면 사람이 등치가 커지고 민감해지지 않는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맥주의 오비와 마찬가지 운명을 당합니다. 기린 맥주는 드라이 공법의 맥주 저러다 한번 유행하다 말겠지 했는데 이 드라이 맥주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아사히 맥주가 전체 맥주 시장에 점유율을 1등을 차지하고 나서야 그때 부랴부랴 만들어낸 게 이치방 시보리라는 겁니다. 이치방 시보리는 라거 공법의 맥주가 아니라 아사히 슈퍼드라이를 본딴 드라이 공법의 맥주예요. 후발 이제 역전이 돼서 드라이 공법의 맥주는 1위가 아사히 맥주인 거죠. 아사히 맥주가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뒤에 후발주자 또는 약자가 동질화 전략을 취한 거죠. 지금은 이제 드라이 공법의 맥주 시장에서는 기린은 약자입니다. 아사히 맥주는 강자예요. 자, 강자의 드라이 공법의 맥주를 그대로 흉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라이 공법 맥주 시장이 파이가 더 커진 거죠. 조금 했던 파이가 더 커졌어요. 아사히 맥주는 더 매출이 오릅니다. 선도의 효과라고 했죠. 선점 효과. 네, 드라이 맥주 시장은 엄청 커졌고 또 그 선점을 하고 있던 아사히 맥주는 더 굳건히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됩니다. 자, 이처럼 후발주자, 약자는 차별화 전략을 펼쳐야 되고 강자는 동질화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강자가 동질화 전략을 펼칠 기회를 놓치면 또 늦어지면 차별화해서 1등을 차지한 약자, 1등을 차지한 약자였던 것이 강자가 돼버린 순간에 그거를 흉내를 내버리면 강자의 시장을 더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만다 그랬죠. 자, 아사히 맥주가 약자였을 때 차별화를 하면 강자였던 기린 맥주는 아사히 맥주의 드라이 공법을 그때 바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흉내를 내줬어야 됩니다. 동질화 전략을 펼쳤어야 되는데 아사히 맥주가 드라이 공법 맥주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흉내를 내버리니까 아사히 맥주의 드라이 공법 맥주 시장만 더 키워주는 역할로 끝납니다.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강자는 동질화, 복합화, 간접화라고 했어요. 네, 약자의 전략은 차별화, 세분화, 집중화라고 했습니다. 약자가 차별화하고 세분화하고 집중화했을 때 강자는 복합화로 흉내만 내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어차피 하니까 흉내만 내주면 시장을 뺏기지 않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으면 약자가 전체 시장에서 1등으로 다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강자가 취해야 될 전략, 약자가 취해야 될 전략, 명확히 인식을 하는 사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소니라는 회사 잘 알죠? 전기전자 회사, 일본에서 탄생한 이 소니라는 회사는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전기전자 업계의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일본 자체가 전기전자 왕국이죠. 전기전자 왕국인데
일본에서 가장 유통망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은 마츠시타 전기입니다. 마츠시타 전기,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세운 회사죠. 자, 이 마츠시타라는 회사는 일본 내에서는 마츠시타, 또 내셔널, 파나소닉, 뭐 이런, 파나소닉은 해외 브랜드이고요. 해외 영업을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파나소닉이고, 지금은 회사 이름 자체가 파나소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소니와 파나소닉의 마츠시타의 대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츠시타는 일본 전기전자업계의 유통망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자이기 때문에 강자는 강자의 전략을 펼쳐야죠. 자, 약자인 소니, 후발주자인 소니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했어요.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유명한 곳입니다. 예전에 우리 80년대 또 90년대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워크맨이라는 거 아십니까? 워크맨이라는 것은 소니가 만들어낸 그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가 동시에 작동이 되는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 자체도 일본은 전기전자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일본에 아이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와라는 회사는 우리 예전에 보면 라디오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과 박스만 했어요. 사과 박스만큼 큰 곳에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이얼을 맞춥니다. 지금처럼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식으로 손으로 원형 채널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야 제대로 들리고 했어요. 네, 그랬던 아주 커다란 라디오 하나만 해도 등치가 컸는데 거기에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녹음을 하게 하는 그런 라지 카세라고 하는데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를 결합을 한 상품을 만든 곳이 아이와라는 회사입니다. 아이와, A-I-W-A, 아이와라는 회사가 이런 혁신적인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도 되면서 카세트도 되는 이런 상품을 만들었을 때 소니는 그거를 콤팩트하게 축소를 했어요. 허리춤에 차고 다닐 정도로. 그게 워크맨입니다. 이 워크맨의 판매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대 이상을 넘어서 소니의 명성을 더해줬죠. 네, 소니는 이런 혁신, 크기를 줄였을 뿐인 겁니다. 원래 나와 있던 아이와의 그 아이디어를 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는 소니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소니보다도 더 경영 전략을 잘하는 곳은 마츠시타 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츠시타 전기는 후발 업체들이 아이와나 소니나 샤프나 뭐 이런 곳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똑같은 상품을 모방을 해서 일주일 내에 똑같이 또 출시를 합니다. 자, 소니에서 만든 워크맨을 마츠시타, 파나소닉에서도 똑같이 본따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기존의 유통망에서 소니로 쏠릴 수 있었던 상황을 마츠시타는 방어를 하는 거죠. 네, 고객 유출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마츠시타는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템이 나오면 흉내를 냈다가 일본말로는 마네스루, 그걸 과거형으로 마네시타라고 하는데 마츠시타라는 회사의 별명이 마네시타예요. 흉내쟁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비꼴 얘기가 아니라 경영 전략상 강자들의 동질화 전략에 속합니다. 강자는 돈이 될 만한 아이템, 혁신적인 아이템을 후발주자가 틈새를 치고 나오면 똑같이 흉내만 내면 기존의 힘과 또 자본과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츠시타라는 강자가 취한 동질화 전략의 성공 사례죠. 동질화 전략, 강자가 취해야 될 전략이고
약자의 전략은 항상 새로운 혁신을 하고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차별화 전략만으로는 이 강자가 흉내를 내버리니까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독자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좀 더 경쟁이 치열해져서 독자화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유일무이하게 only one, one and only. 자, one and only,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only, 네,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차별화를 뛰어넘는 one and only, 독자화 전략을 구사를 해야지만 경쟁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자기 방어 시스템으로 특허 등록이나 또 실용신안 등록 이런 부분도 자기 방어를 해놔야 돼요. 강자들은 호시탐탐 돈 될 만한 아이템을 노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순대, 떡볶이, 피자 만들어 파는 거 강자들이 지금 다 치고 들어오고 있죠. 약자는 자신만의 브랜드, 특허 이런 부분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자와 차별화만이 약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강자들은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흉내를 내는 동질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네, 동질화 전략의 성공 사례로 지금 마츠시타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동감이 되십니까? 마츠시타, 별명이 마네시타예요. 마네시타는 흉내를 냈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동질화 전략이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 사례는 성공 사례이자 실패 사례예요. 성공 사례이자 실패 사례. 로얄 크라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로얄 크라운이라는 회사는 콜라를 만들던 회사예요. 로얄 크라운이 60년대, 1960년대 코카콜라나 펩시콜라가 일반 콜라 시장에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는데 차별화 전략으로 콜라 시장에 뛰어들죠. 어떤 차별화냐면 60년대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이 세계의 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승전국인 미국이 온갖 부를 다 노리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자, 미국은 넘쳐나는 돈과 이 자금, 넉넉한 먹을거리, 이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고 별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많이 먹고 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비만이죠. 미국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시달립니다. 제가 예전에 하와이를 한번 갔는데 하와이에서는 미의 기준이 뭐냐면 뚱뚱해야 된대요. 미인 심사할 때 자기 뒤에 여자를 세워놨는데 그 뒤에 여자가 보이면 탈락입니다. 뚱뚱해야지만 일단 미인의 기준이 된대요. 네, 아무튼 하와이의 풍습인지 모르지만 일단 미국 국민들이 비만에 많이 시달렸을 때 로얄 크라운이라는 콜라 회사는 비만을 퇴치해주는 무설탕, 무가당 콜라, 다이어트 콜라라는 컨셉을 내걸고 시장에 나옵니다. 아주 환호를 하죠. 미국 국민들이, 비만에 시달려 있던 미국 국민들이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라이트라는 브랜드인데 이 다이어트 라이트로 조그만 회사인 로얄 크라운이 떼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비만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콜라는 살이 찌고 일반 콜라는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슈거 프리, 무설탕인 다이어트 라이트 콜라를 찾게 된 거죠. 다이어트 라이트가 60년대, 70년대를 풍미하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강자였던 코카콜라나 펩시콜라가 처음에는 가만히 두고 봤어요. 이게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겠지 했는데 콜라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비즈니스는 경쟁이라고 했죠. 자, 강자들이 콜라 시장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코카콜라에서 똑같이 무가당, 슈거프리 콜라를 만들어냅니다. 슈거프리 콜라, 코카콜라에서 만들어낸 게 탭이라는 브랜드예요. TAB, 탭이라는 슈거프리라는 무가당 다이어트 콜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로얄 크라운이 혼자만
슈거프리, 무가당 콜라를 만들어냈을 때 잘 나갔었는데 막강한 경쟁 상대자가 똑같은 상품을 치고 나옵니다. 네,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코카콜라와는 싸움이 안 되겠죠. 로얄 크라운이 매출이 줄어들고 탭이라는 코카콜라의 브랜드가 나오자마자 로얄 크라운의 이 다이어트 콜라는 유통망에서 동질화 전략을 펼친 강자의 전략에 말려서 매출이 급감합니다. 매출이 급감하니까 로얄 크라운의 사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만들어낸, 내가 출시한 무가당 콜라, 다이어트 라이트로 잘 벌고 있는데 똑같은 무가당 콜라를 만들어낸 코카콜라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하는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복수심에 불타서 좋다, 내가 잘 팔고 있는 거를 코카콜라 니들이 똑같이 흉내를 냈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잘 팔고 있는 일반 콜라 시장을 내가 공략을 하겠다 해서 로얄 크라운에서 일반 콜라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 약자가 강자의 강점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죠? 약자는 차별화해야 되는데 이 복수심에 불타서 동질화 전략을 펼치고 말았죠. 결과는 뻔합니다. 강자의 강점을 건드리면 약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이 되고 결국은 자신의 경영력이 분산되고 자멸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일반 시장을 복수심으로 공략을 하다가 로얄 크라운사는 자멸을 하게 됩니다.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비즈니스 약자의 전략은 강자와 동질화하는 게 아닙니다.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강자와 같은 무대에서 똑같은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싸움을 해야죠. 다른 무대에서 흉내를 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겹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강남에서 잘 되고 있는 조개구이를 강북에서 흉내를 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향권 바뀌니까. 영향권 바뀌면 잘 되는 거를 흉내내는 것은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이지 그것이 동질화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싸움의 무대, 경합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벤치마킹과 이 동질화는 다른 겁니다. 자, 로얄 크라운사는 차별화에서 성공을 했다가 동질화에서 실패한 사례예요. 네, 일반 콜라 시장에 동질화했던 약자의 실패 사례를 지금 다이어트 라이트, 로얄 크라운사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자, 강자의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질화 전략, 간접화, 복합화, 이게 기본적인 강자의 전략입니다. 코카콜라는 강자의 전략으로 빼앗기고 있던 무가당, 무설탕 콜라 시장을 뺏어왔고 약자인 로얄 크라운은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했다가 동질화 전략으로 망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경영 전략을 모른다면 매년 망하는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전략을 알고서 경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몇 가지 사례 했죠, 지금? 한번 볼까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비 맥주와 하이트 맥주. 하이트 맥주의 맑은 물 컨셉, 또 온도 마케팅, 점자 마케팅, ML 운용, 이런 차별화 전략에 오비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이상의 아성이 무너지고 하이트에게 이리자리를 뺏겼었죠. 약자는 차별화 전략, 강자는 동질화 전략을 해야 되는데 강자가 동질화 전략으로 응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을 뺏긴다 하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도 기린 맥주와 아사히 맥주, 40년 이상을 일본 내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기린 맥주가 라거 공법의 맥주만 고집하다가 드라이 공법의 새로운 차별화된 맥주를 치고 나온 아사히 맥주에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린 맥주가 맥주 시장에서 2위로 전락을 한 사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강자는 약자가 새로운 걸, 차별화된 시장이 커질 만한 아이템을 들고 나오면 보험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흉내를 내줘야 됩니다. 흉내를 내는 동질화 전략은 강자의 전략이에요. 강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자에게 시장을 뺏기게 됩니다.
자, 약자는 항상 강자와 똑같은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독자화된 자신만의 상품으로 또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사례로 마츠시타 전기가 소니나 아이와나 샤프나 경쟁을 할 때 항상 동질화 전략으로 응해서 여전히 유통망 시장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하는 거죠. 강자는 강자의 전략을 고수해야 됩니다. 약자는 약자의 전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강자와 약자의 적용 사례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콜라 시장의 로얄 크라운의 성공과 실패 사례. 약자가 성공했을 때는 차별화했을 때고, 약자가 실패를 한 사례는 동질화했을 때 실패하는 겁니다. 경합 무대, 싸움이 벌어지는 경합 무대를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시로 했던 강남에서 조개구이집으로 잘 되고 있는 음식점을 경쟁의 무대가 아닌, 경쟁의 영향권이 아닌 강북에서 흉내를 낸다 하면 그거는 동질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죠. 싸움이 벌어지는 경합 무대에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경합 무대, 경쟁의 무대, 전쟁이라는 이 전쟁터에서의 얘기지 그것과 상관없는 무대면 벤치마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실패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닛산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닛산은 일본에서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닛산의 전략, 실패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닛산은 과거 일본에서 자동차 생산 2위를 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일본에서 자동차 생산 판매 1위는 토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토요타죠. 네, 토요타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그런데 도표에서 보면 알다시피 닛산은 그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닛산의 경영 전략 이겁니다. 닛산은 토요타라는 1등을 따라잡겠다. 1등을 따라잡겠다고 해서 1등이 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는 건 뭐라 그랬죠? 동질화. 동질화 전략은 강자가 하는 거죠. 토요타가 할 것을 약자가 하고 있습니다. 강자의 전략을 약자가 흉내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 토끼가 다가가는 거예요. 스스로. 사자에게 토끼가 다가가면 사자의 먹이만 될 뿐이죠. 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토끼가 가나요? 네, 사자를 이기고 싶다 그러면 사자와 다른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게 약자의 숙명입니다. 약자의 기본적인 전략은 차별화예요. 차별화. 이 차별화를 닛산은 망각하고 강자인 토요타를 흉내냅니다. 토요타를 흉내냈던 사례는 참으로 많습니다. 토요타가 1년에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닛산도 똑같이 하나를 출시합니다. 토요타가 1년 내에 3개의 브랜드를 출시를 한다 그러면 닛산도 똑같이 3개를 출시합니다. 토요타를 따라잡겠다는 생각으로 흉내를 내는 거죠. 이 흉내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본의 그 동경과 나고야 사이에 동경의 동자는 이렇게 쓰죠. 네, 동경과 나고야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도메이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메이 고속도로의 그 기다란 그 고속도로 사이에 광고 간판이 걸리죠. 광고 간판을 오른쪽에 토요타가 걸면 그 건너편에 닛산이 흉내내서 똑같이 걸 정도였어요. 자, 이렇게 닛산이 토요타를 따라잡겠다고 토요타를 흉내내는 동질화 전략을 펼치다가 결과적으로 도표에서 보면 점유율이 떨어질 뿐이죠. 자, 일본에는 오토바이 엔진을 생산하는 혼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혼다라는 회사는 오토바이가 전공인데 오토바이를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도 만들게 되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시장을 파고들려고 했더니 일본 내에서 보면 토요타와 닛산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먼저 소형차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다가 국내 시장을 보니까 닛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어리석게 토요타를 따라잡겠다고 토요타를 흉내내면서 경영력이 약화된 걸 보고 혼다가 일본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닛산의 점유율마저 뺏어버리고 해서 닛산이 갖고 있던 2위라는 지위까지 2002년 이후에 혼다가 자동차 시장에서 2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일간 자동차 신문사라고 해서 일본에서 발행한 2004년판 그 자동차 영감이에요.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거, 느끼셔야 될 부분은 2위였던 닛산은 동질화 전략이라는 잘못된 경영 전략을 가지고 강자를 공략하다가 스스로가 약자인 혼다에게마저도 시장을 뺏기고 맙니다. 2위 자리를 뺏기고 말아요. 약자가 취해야 될 전략, 차별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전략, 동질화 전략을 펼치니까 닛산은 매년 2천억 엔 이상, 2천억 엔이면 얼마입니까? 2조 이상의 적자에 시달립니다. 네, 이 적자에 시달리던 닛산이 SOS를 청합니다. 누구에게 청하냐면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회장이 카를로스 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닛산이라는 회사에 총수로 와주십시오. 지금 닛산이라는 회사는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SOS를 청합니다. 카를로스 곤이 닛산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경영 전략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일본 재계에서는 반대가 심했죠.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에 관해서만큼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던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을 총수로 들여온다. 그것도 이름 있는 대기업에서 총수로 들여온다니까 반대도 많았습니다. 네, 그 반대를 무릅쓰고 카를로스 곤이 닛산의 총수로 부임을 합니다. 닛산의 총수로 부임을 하고 나서 첫 일성이 이겁니다. 우리는 토요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건 뭐죠? 토요타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겠다 이거죠. 차별화. 약자니까 차별화 전략을 펼치는 게 맞죠. 비로소 닛산은 카를로스 곤이라는 명장을 만나고 나서 경영 전략을 제대로 시행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카를로스 곤이라는 경영자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카를로스 곤이 부임하고 나서 토요타와는 다른 길로만 간다라는 경영 전략을 시행하니까 카를로스 곤 부임 이후 1년 만에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냅니다. 2,300억 엔 정도의 흑자를 내요. 자, 이 장군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경영 전략, 사장이 경영 전략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침몰에 가는 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이 경영 전략, 오늘 하루 듣고 말 것이 아니고 밥을 우리 한 끼 먹고 평생 안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사장이 해야 될 일은, 업무는 경영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경영 전략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경영 전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장군은, 사장은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한 번 듣고 말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들으시고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해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경영 전략을 확립을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지죠. 경영 전략 이런 강의를 안 듣고 또 전략을 안 하다 보면 이제 빈곤해집니다.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빈곤해져요. 사장은 늘 이 경영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기업들, 닛산이라는 큰 글로벌 회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본을 망각하게 됩니다. 싸움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강자가 취해야 될 강자의 전략이 있고 약자가 취해야 될 약자의 전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자, 이번 5강은 이 사례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례 위주로 분석을 했고요. 6강에서는 국내 사례를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 봬요. 아무 걱정 말아요. 세상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게 있죠. 활짝 웃어보아요. 당신은 그걸 손에 넣으면 되죠. 일도 인생도 마음껏 즐겨요.